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구조적 다수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가 끝난 지금에서야 이 말의 반대편을 보게 됐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정치연합의 바깥에 구조적 소수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누구를 구조적 소수로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최욱,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며 민주당의 개혁 노선을 요구했던 사람들. 그렇게 집요하게 문조털레유 강성 분열주의, 반명으로 묶여 공격받았던 세력이 혹시 새로운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주변부에 밀어넣어야 했던 구조적 소수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당대회 결과였습니다. 소수라고 밀어냈는데 정청래가 거의 절반의 표를 받아버렸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다시 보면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까지 하며 정치적 접점을 넓히려 했는지도 전혀 다른 질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중심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정치적 재건축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은 잠깐 내려놓고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개념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사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을 장기간 안정적인 다수 연합으로 만들겠다면 그 정치 연합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력은 상대적으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심이 생기면 주변이 생기고 다수를 구조화하면 그 바깥에는 소수의 위치에 놓이는 집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질문을 잘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재명이 누구를 더 데려오겠다는 거지? 이것만 봤습니다. 중도? 보수? 기존 민주당의 거부감을 느끼던 사람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새로운 중심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기존 중심은 어디로 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고 지난 몇 달의 민주당을 다시 보면 그동안 따로 놀던 장면들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의 방향으로 겹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조국, 정청래, 유시민. 정치적 이력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서로 완전히 같은 정치 세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과 그 지지층을 한데 묶어 문조털레유라는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흐름이 집요하게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처음 이 단어를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멸칭이 정치적으로 무슨 기능을 했느냐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따지려면 내용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국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청래의 정치 노선도 찬반을 따져야 합니다. 유시민의 주장도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지지층을 하나의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 강성들이라고 몰아버리고 언론개혁을 이야기하면 극단적 지지층으로 공격하고 민주당의 기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옛날 정치를 한다고 조롱하고 특히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면 반명이라고 몰아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주장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장하는 사람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특수한 소수, 구조적 소수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적 소수화라는 말이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구조적 소수는 반드시 머릿수가 적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당원도 많을 수 있고 조회수도 많고 목소리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너희는 전체가 아니다. 너희는 강성이다. 너희는 외연 확장의 장애물이다 라고 규정되면서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에서는 밀려나게 될 겁니다. 숫자의 소수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람 몇 명이 주변부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의제까지 함께 주변부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면 일부 강성 지지층의 요구, 언론개혁을 요구하면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 기득권과 타협하지 말자고 하면 현실 정치를 모른다. 원칙을 이야기하면 분열을 만든다. 이런 식의 언어가 굳어지면 어느 순간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혁정당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 가장 특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을 소수로 만드는 것보다 개혁 자체를 소수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개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개혁 요구가 나오면 국민 전체의 요구가 아니다.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정청래를 중심으로 결집한 기존 민주당 개혁 지지층이 정말 일부 강성, 일부 극단, 전체와 동떨어진 주변부였다면 실제 투표에서도 그에 걸맞은 숫자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청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개인이 선전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강성, 분열, 반명이라고 쉽게 불려왔던 정치적 흐름이 실제 당 안에서 얼마나 큰 규모인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재래식 언론의 99%가 편향된 사냥을 하며 정치 저관여층의 선동을 이끌어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수라고 밀어냈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당의 절반 가까이가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기존 개혁 세력을 새로운 다수연합의 주변부로 보내려는 흐름이 있었다고 해석한다면 이번 선거는 그 흐름이 실제 당심과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연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비공개로 접촉하고 골프 회동까지 하면서 정치적 접점을 넓히려 했던 장면입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비밀 작전으로 보였던 바로 그 장면. 이걸 중도와 보수까지 포괄하는 훨씬 넓은 정치 연합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민주당 지지층 밖의 정치 세력과 적극적으로 접점을 만들려고 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만나는 것도 정상이고 보수층을 설득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정치는 원래 내 편 아닌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기존 사람을 밀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연확장은 기존 100명에 새로운 30명을 더해서 130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정치적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다시 살아납니다.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당이 갈라지는 장면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파란색도 그대로, 당사도 그대로, 당원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부인지 그 관계만 바꾸면 정치적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혁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중도를 설득했다면 앞으로는 중도 보수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연합을 중심에 놓고 기존 개혁 지지층에게 너희가 적응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정치적 주류와 비주류가 뒤집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정치적 재건축의 방향이었다면 저는 이제야 왜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변부로 보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청래를 중심으로 거의 절반이 뭉쳐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구조적 다수 구상에 던진 가장 큰 역설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면 기존 개혁 세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치적 소수가 되어줘야 하는데 정작 실제 선거를 해보니 그 소수가 너무 큽니다. 거의 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강성, 분열주의, 반명이라고 부르면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의 절반 가까이를 적으로 만드는 셈이니까요. 그렇다고 기존에 했던 모든 공격을 없던 일처럼 하고 갑자기 우리 모두 동지입니다.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선거 이후의 통합 문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구조적 소수로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받던 세력이 실제로는 거대한 정치적 반쪽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것은 더 큰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중심이 다른 민주당입니까?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도층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보수층이 민주당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고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 강성이 되고 민주당의 기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태가 되고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반명이 된다면 그건 단순히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구조적 다수 자체가 반민주적인 개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당이 오랫동안 폭넓은 국민에게 선택받는 것은 얼마든지 민주주의 안에서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계속 이기면 됩니다. 10년을 이겨도 되고 20년을 이겨도 됩니다. 국민이 매번 선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민에게 선택받겠다는 것과 계속 다수이기 쉬운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좋은 정치를 해서 다음 선거에서도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력이 장기간 다수가 되는 정치적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동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원래 불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질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화나면 정권을 빼앗을 수 있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계속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상대에게 권력을 빼앗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예. 근데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조금 더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나면 추론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온 구조적 다수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